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드디어 연말입니다. 2025년 12월 호 월간 이선엽 시간이 네. 벌써 왔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새 얼굴 같이 처음으로 그러시네요. 투 예. MC로.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흉악했던 분위기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예. 오늘 제가 모자 쓰고 왔더니 아침에 직원들이 공비 내려온 것 같다고. 저도 제가 좀 터볼대로 온 느낌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다쳐가지고 거동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네. 뭐 머리 할 이런 겨를이 없어서 이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유격대 모자인 것 같습니다. 유격. 네. 우리 때로 얘기하면. 잘 쓰지 않는 모자인데요. 그쵸? 예,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송일아 기자가 예. 서울경제신문에 있다 왔거든요. 이데일리에도 있었고, 그래서 와이스트릿이 더 좋다고 막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와이프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까? 결혼을 하셨나요, 근데? 제가요? 네. 그렇죠. 총각처럼 보이죠. 대표님, 사회생활을 잘 알고 있는 센스가, 거죠. 예. 진작 이렇게 배워야겠어요. 있더라면 더 좋은 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주도주 오마카세 수강하신 분들 4분, 5분 와 계시죠. 어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21일이 올해 그럼 4번째죠. 내년에 어떻게 수강하실 계획이십니까? 역시. 왔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어. 이게 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선엽 대표님이 지금 한 99% 이제 확정을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1%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도주 오마카세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네. 21일 일요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주도주 오마카세 신청하시면 되고요. 21일 당일에는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다시 보기는 그 한 사나흘 뒤부터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보기를 또 열어드릴게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12월은 보통 산타랠리를 기대하는데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빠져서 어떻게 보세요? 12월 산타랠리. 사실 네. 뭐 12월이라고 해서 꼭 산타랠리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AI에 대해서 어떤 버블 논란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블 논란이 있으면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여기서 지수가 더 오르면 그 논란은 더 거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논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버블일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는 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실제 보니까 버블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니었구나. 또는 버블 시장에서 또 기회를 찾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게 많지만 진짜 아직 제대로 된 버블은 시작하지 않았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버블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종착역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실적이 수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은 없었다.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는, 요런 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오른 것도 확실히 버블인데 지금처럼 실적하고 주가가 거의 대비되는 그런 상황을 버블이라고 부르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향후에 버블이 올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여전히 뭐 지금 버블이라 얘기하는 거 보면 버블이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보다 그 가는 길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든 버블은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렇죠? 예, 돈의 힘.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의 힘만큼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죠. 그렇죠.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 그다음에 돈의 힘. 요게 합쳐져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처럼 경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버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일단 유동성도 아직도 뿜어져 나올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바뀔 거란 기대보다는 지금 의심이 더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게 과연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면 최소한 싸다 비싸다 논란에서 저도 역시 뭐 많이 싸다 이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싼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라고 본격적인 버블이다라고 부르는 건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은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보다 이제는 진입하려는 단계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월간 이사님 시간에 계속 여쭤봤을 때도 이 AI 버블 논란은 예. 오래 간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1년 내내 갈 거요? 오르면 더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버블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상승한다라면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뭐, 실제는 내가 틀렸어. 이런 얘기를 과연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는 위험하다. 버블이 있어도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게 아닌 거고, 이 사람이 보통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요한 건 시차가 중요한 거예요. 3년. 그렇죠?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는지 이번엔 살짝 우리가 얘기하는 꼬랑지를 내리면서 그렇죠? 뭔가 오긴 올 건데 지금 당장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기간이 1년이나 2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인즉슨 본인이 보더라도 지금 당장 뭔가 대단히 뭔가 터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위기들이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뭔가 자꾸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리조차도 시장의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시차가 꽤 있었었고 야 그런 정도로 만약에 안 된다 하다 2, 3년 뒤에 맞으면 그게 과연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마이클 버리조차도 내가 얘기한 게 시차가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버블에서 중요한 게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성이 예. 없으면 버블이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어쨌든 12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네. 또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어쨌든 유동성에서는 호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은 또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요 두 힘의 어떤 그 수평이 어떻게 맞춰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일본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네. 예상이 된 거라고 볼 수 네네.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또 엄청 많이 내려갈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은 단순히 금리나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그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일시적일 거고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지나봐야지 아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의외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생각.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 예.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최근에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폴리티코라든가 정치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트럼프 정부 또는 공화당이 불리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물가가 지금보다 확실히 안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과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정치적인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하는 거고 그 이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걸 많이 뒤집어요. 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물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가능성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물가가 높다 나쁘다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얼마 지나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 수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맘단이라는 뉴욕 시장에 당선된 걸 보면 네. 지금 연율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물가면 지금 오르냐 안 오르냐가 아니라 지금 정도도 나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맘단이 이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물가를 마이너스로 낮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물가라는 건 원래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결국엔 맘단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부자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서민들이 어려운 거고 서민들은 생활 물가가 어려운 네. 거죠. 그러면 생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월마트의 물건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물건의 가격이 낮아진다라면 사실은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서민들 입장에서 숨통이 트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위해서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게 NSS라고 해서 국가 안보 전략이 있는데 네. 이 안보 전략 때 1기 때는 중국에 대해서 규정 자체를 사실 이적 행위를 하는 그렇죠?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관계로 굉장히 묘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비즈니스 관계를 묘사했다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일부 문건에서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몇 개 해가지고 인구 많은 국가 뭐 그죠? C5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방 국가들을 뺀 유럽 국가를 빼고 뭔가 공동체를 하고자 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내년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뭔가 얻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물가를 그냥 낮춰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세를 그냥 낮춰줄 수는 없는 뭐 명분이 거고 있어야죠. 예, 중국한테 명분을 요구하겠죠. 뭐 콩을 사달라고 더 한다던가 더 사줘라고 또 얘기한다던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예. 방향으로. 뭐 보잉을 또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표가 핵심이 내 지지 계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러스트 벨트라든가 아니면 콘벨트라든가 콘벨트는 농사 지역을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내고 그로 인해서 봤지 내가 중국한테 뭔가를 얻어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도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전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지나봐야지 않은 거지만 이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사실 많은 분들이 보더라도 기존의 1기 때 또는 취임 전후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둔 뭔가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포석의 중심에는 나름대로 이런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많은 언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바꾸고 대중국 관세를 낮추는 만약에 실제 그런 행동이 나오면 이선엽 대표님은 또 한 번 이제 대박을 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때 제 무릎이 다 나을 거거든요. 그때 제 무릎을 탁 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게 2025년 4월 그러니까 이런 판때기 탁 예. 들고 나왔고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 읊었을 예. 때가 최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한 6개월여 뭐 코스피도 랠리 잘 펼쳐왔고 그러면 그때 대중국 관세를 만약에 낮춘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랠리의 또 한 번의 신호? 시장에서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 우려보다 더 뒤로 밀리겠죠. 네. 최소한 나름대로. 근데 제가 왜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시기에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슬금슬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인하 사이클 거의 종료 단계로 예, 가서 왜냐하면 그게 또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주가만 오르면 안 돼요. 경제도 좋아져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사실 되게 투자에는 유리한 환경이 됐었던 거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쪽보다는 투자가 집중되는데 돈이 집중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궁극적으로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경기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다 우려가 있다라면 시장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주가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심이 물가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물가와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해야 경기가 실제 좋아지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되겠죠. 없을 수는 없고요. 최소화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건 트럼프의 목표인 거예요. 다만 이 목표가 트럼프 예상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를 얘기할 때 물가랑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고용이잖아요. 또 이제 오늘 밤에 또 11월 고용 지표도 나올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AI가 등장을 하면서 고용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돼야 되는데 AI는 그거랑 조금 다른 톤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고용은 또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지금 AI로 인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고용이 우리 표현으로 좀 무너진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해고하고 이런다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 고용과 관련해서 뭔가 해고가 늘어나는 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관련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없진 않겠지만 뭔가 이게 추세다. 또 그로 인해서 고용이 정말 부진해지는 걸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근데 지금 그런 질문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 우려하고 되게 상반된 것들이에요. AI는 뭐 돈 언제 버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네. 고용을 줄이면 기업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AI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만큼 기업은 이제는 사람이 없어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아직까지도 버블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하고 되게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예, 동상이몽하는 다 것들이.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쪽도 우려하고 이쪽도 어떡해. 우려하고 사실은 결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결국 이쯤에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AI의 미래 이야기할 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생산 정도야 뭐 로봇이 대신해주고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고는 해도 그럼 나중에 소비는 누가 할 거냐? 로봇이 소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근데 미국은 또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또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의 비중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 분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름대로 그런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계로만 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 기업들한테 부담을 지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효율화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일단 현재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대로 된다라면 우린 다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가 아니지만 우리 와이스트리트 방송도 이제는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AI끼리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선엽 봇 만들어. 그렇죠. 이선엽 봇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잘생긴 못이 나오겠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샘 올트만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 기본세 뭐 그렇죠? 이런 기본소득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가능할 거냐?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가 간에 또 기업들 간에 사회적 합의는 꼭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전부 다 내보낸다라는 건 왜 그렇게 하면 생산해도 의미가 없죠. 뭐 생산은 뭐예요? 쓸 사람이 없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었을 때 정말 많은 어떤 국가들이 또는 기업들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 우리가 매달 보고 있는데 그렇죠? 다음 달에 고민할 건 아닌 거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뭐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적 합의 이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다 문제가 될 거니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해법을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AI 쪽에서 조금 이제 주도적인 사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궁금증이 네. 그래서 어떤 이제 AI 주도주가 또 계속 갈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였는데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약간 뉴스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언어 네. 모델을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구글과 또 오픈 AI가 또 여기는 제미나이 3를 저번에 내놨고 이번에 또 오픈 AI가 GPT 5.2를 또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서로 치고받고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는 이 싸움에서 결국엔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티어들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요것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재밌게 된 게, 일단은 완전히 이제 안개 속이었다가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챗GPT가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의 이 LLM 모델들이 사실 순위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뭐 네가 낫냐 내가 낫냐인 게 아니라 새로 나오면 다 괜찮았어요. 새로 나온 이 모델이 괜찮고 그다음 모델이 나오면 또 이게 더 괜찮고 아 시간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차별화를 두지 않았죠. 뭐 어차피 뒤에 나온 게 제일 좋을 거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뭔가 이제는 약간 이렇게 되면 뭔가 조금 선두권이 조금 약간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선두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거의 독주하다시피 했었던 챗 GPT가 이제는 조금 거기서 뭐 코드레드를 선언할 정도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는 기업들 간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선두권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하나가 아니라 현재는 둘이잖아요. 이 둘에 대해서는 먼저 내가 더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투자가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또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내가 선두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AI가 정말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됐는데 내 모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존립과 관련된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려 제가 볼 때 현재 일고 있는 이 경쟁이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내년에 훨씬 더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와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AI로 이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쪽으로 조금씩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뭔지는 우리도 모르진 않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젠순왕이 분명히 올해 CES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와 이제 앞으로 AI로 돈 버는 건 피지컬 AI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피지컬 AI와 관련된 산업이 보다 우리가 볼 때 더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빨라졌고 최근에 나온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실제 시장에서 써보고 또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 와 이렇게 발달했어? 야, 이 정도면 멀지 않았겠는데? 라는 기대감들이 커지는 게 현재부터 앞으로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모델과 관련해서 또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줬을 때 그 비교 우위. 그 최신 모델이 최고 성능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현재까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왜 몇 년 전까지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컬러 TV 살 때 가장 최신 모델이 가장 좋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 근데 최신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죠. 최근에 메타가 그럴 그렇지 수도 않습니까? 있죠. 구글 이게 또 플래시가 위험한- 나오면 그래서 네, 지금 메타 같은 챗GPT 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바꿔서 폐쇄형으로 바꿨어요. 원래는 얘네가 라마라고 그렇죠. 해서 맞아요. 오픈 정책이었다가 폐쇄 정책으로 많이 바꾼 것도 특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합종 연행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돈만 많이 집어넣고 컴퓨팅 파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접합을 해서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픈 AI 같은 경우도 디즈니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죠? 베타적이라는 얘기는 오픈 AI 아니면 디즈니 걸 못 쓰게끔 해서 아마 지금 디즈니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구글에다가 그죠? 이쪽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소송을 걸고 디즈니는 오픈 AI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1조 달러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10% 정도. 네. 그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야 정말 구글이 너무 앞서가서 구글 독주 시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그 걸출한 기업들은 또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판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섣불리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많은 기업들이 오픈 AI 손잡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오픈 AI 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면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바꾼다던가 또는 인수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년에 보다 치열한 어떤 경쟁으로 우리가 볼 땐 비춰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러면 디즈니랑 오픈 AI랑 손잡고 베타적으로 이제 사용권을 오픈 AI에게 주면 단적으로 제미나이 그러니까 나노바나나 통해서는 그러면 아이언맨 그림 못 그려주는 거예요? 안 된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해봤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한번 있어요. 해봐야겠다. 예. 나노바나나에다가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아이언맨이랑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뭐 그 캡틴 아메리카 막 그려달라고. 그럼 저는 그럼 못 디즈니에서 그려드립니다. 이제 소송 걸죠. 예, 소송이 예, 지금 예.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그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디즈니에서 있는 영화 중에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만화라고 해야 되나? 캐릭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되게 생각보다 강력한 거예요. 아니 예. 왜 디즈니가 안 그래도 라이선스 관리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무인도에 이제 불 시작했을 때 SOS 크게 쓰지 말고 미키마우스 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빨리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고. 저작권 받으러. 예. 예. 재미없. 여튼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유튜브가.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노력들이 있고 특히 디즈니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 언어 모델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오픈 AI가 뒤졌다는 평가는 별로 없는데 사실 나노바나나 같은 뭔가 그쵸. 영상을 합성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는 그 PDF 만드는데 어디죠? 거기하고도 어도비. 예, 예, 예. 어도비하고도 손을 잡았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부족한 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여러 기업들과 서로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노력들을 보이는 거니까 진짜 앞으로 봐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격정해야 되지만 현재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유튜브들을 통해서 보니까 AI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분 그다음에 뭔가 이런 어떤 큰 판도와 관련해서 그래도 꽤 시장에서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방송에 출연하시지만 그 업에 대해서 네. 되게 뛰어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방송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걸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트렌드. 써보기도 해야 되지만 저도 써보기도 하고 뭐 AI와 관련해서 랭킹 매겨놓은 사이트들은 매일 네. 들어가서 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변화를 모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나간 변화인데 그런 어떤 기업들을 찾게 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너무 빨라서 저희들도 되게 답답하긴 해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단순히 기업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즈니 같은 컨텐츠 IP에 사실 엄청난 자존심을 갖고 있는 네. 곳이 AI 플랫폼이랑 손잡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크다라고 봐야죠. 네. 예. 이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디즈니 가지고 얘기한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고객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컸었을 때 뭘 쓰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어렸을 때 그 동심이 있고 막 그렇다라면 의미가 꽤 크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선배님들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디즈니인가? 디즈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계속 끝까지 그렇죠. 하게 그 되지 세계관 않습니까? 속에서. 예. 우리 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이런 거 가지고 어른 돼서 피규어 사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평생 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AI 전쟁이고 젊은 친구들이 뭐 아이폰 좋아해서 뭐 이제 애플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대세가 됐던 것처럼 과연 이 AI 씬에서도 어릴 적부터 쓰던 AI 플랫폼 서비스가 또 평생 가게 될까? 또 그게 이제 글로벌 그렇죠. 1등을 만들어 예. 놓는 거고 1등과 2등 사이에 또 초격차가 언젠가 또 생길 테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이 경쟁이 또 그냥 일단 치열한 걸로까지만 우리는 치열해지고 그렇게 있는 볼 거죠. 수 있는 그래서 구글이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거고. 이전에는 점수 간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확 앞질러 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미나이가 이렇게 됐었을 때 오픈 AI도 반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반격한 기간이 길었느냐는 얘기죠. 아닌데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짧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금방 예, 금방금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AI 관련 기업들은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그만큼 투자해도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생존이 걸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제미나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하고 서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생존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성능이 좋아지느냐 여부를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이 과잉이냐 아니냐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잉이 아니냐 보일까요? 저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내가 살고 보면 나중에 후발주자라든가 아니면 뒤처지는 애들이 사실은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앞서 있는 애들은 모든 남아있는 거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과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더 많이들 이제 비유하는 그렇죠. 게. 일단은 내가 그래서 세계가 최고가 돼야 되겠죠. 승자 예. 독식이니. 네. 그럼 다음 달에 CS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지금 뭐 기조연설자가 누군지 정해졌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무슨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또 달라질 모멘텀이 수도 될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CES 가서 지금 기술이 이렇다라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이 되게 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이 또 나와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꼭 봐야 될 것 같은 게 CES의 젠슨왕이 잘 안 나와요, 원래. 아마 이번에 올해 나온 것도 아마 십몇 년 만에 처음이었을 거고 맞아요. 저는 지난해에는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네. 헬스케어 가가지고 AI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이오. AI로 그렇죠. 바이오야. 바이오. 이게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당장 피지컬 AI로 온 것 올해 보면 나름대로 돈 벌려는 영역들을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잘하려면 내 거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젠슨왕의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건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군으로 자리 잡아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보면 안 되는 거고 이들이 제시하는 돈 버는 방향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 또는 기술적으로 어떤 해자를 제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해자와 비즈니스 네. 모델. 좋습니다. 그쯤에서 뭐 엔비디아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AI 버블론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주가도 이제 주춤하고 구글도 제미나이 3.0이랑 TPU 발표하고 나서 뭐 메타가 사내 안 사내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요즘에 또 주춤해요. 하이닉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한 22% 밀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현실 투자 영역으로 와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는 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AI 관련주 아닌 게 있던가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보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A부터 Z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반도체가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필요 없으면 전력은 필요할까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만 놓고 보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도 지금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네. 예상했던 대로 더 투자가 지속될 거냐가 첫 번째일 거고, 그렇죠? 그 투자가 안 된다라고 보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도 내년에 실적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죠. 예. 그렇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그게 되겠지만 진짜 이 상황에서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 본 적이 없는 투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픈 AI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 첫 해 투자가 미국의 7개 회사가 투자했던 게 아마 92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I 투자라고 했었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500조에서 6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배가. 우리가 600조 원대의 1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677조가 올해 우리 예산이었었으니까 한국 예산만큼 아니 이게 1, 2년 만에 6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내년에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죠. 야, 이게 늘어나는 속도도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이게 기업들이 과연 감당한 수준이냐는 의구심들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개가 1년 벌어들이는 이익이 800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채권을 발행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벌어들인 돈 내에서는 가능한 건데 여기서 더 커지면 그게 감당 가능할 거냐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뭔가 그 고민이 해소될 때쯤에 이게 여전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지금 우리가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것들을 반영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는 보통 원래 실적을 선반영하는 건데 네. 특이하게 지금 선반영을 안 하는 시장이에요. 불안해서. 실적이 예.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왜냐면 이게 가능한 거야? 네. 야, 저게 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진짜 투자를 할까? 라는 의구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있는데 예. 컨센서스대로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모 증권사의 내년적만 보니까 한국의 기업 이익 전망치가 445조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445조 원에서 200조가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는 건데 그 정도가 실제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 굉장히 네.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겠어라는 의구심들이 물음표들이 그게 지금 시장의 의구심인 거잖아요. 글로벌 전체 시장에.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AI에 대한 의구심은 반도체도 연결되는 거고 전력기기도 연결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의구심 때문에 매물은 쏟아지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특히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 긴 것보다도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쳐가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버블이 오려면 어떻게 했냐면 있는 돈도 다 싸가지고 가서 주식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데 지금 되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나 못해 먹겠어. 나 정말 쉽지 않아. 안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근히 예. 피말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화랑장 말리죠. 한 가운데 있는데 피말리는. 또 그 다음에 수익 나는 것도 극과 극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 타서 수익이 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큰 손실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네. 기관도 똑같고요. 전문가 그룹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에 하이닉스에 물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투자자분들이 실망할 게 아니라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도 실력이 있다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의구심이 그 해소되는 순간 주식은 또 한순간에 튀어오르니까. 그렇겠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더 역설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어쨌든 간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이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의구심이 현실화된다라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안 좋다 하더라도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또 반대로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지고 올라갔으니까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초를 쌓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도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네. 또 궁금한 게 메타가 이번에 이제 채권 발행했을 때 만기를 40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40에서 50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했다는 거는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조금씩 하고 만다는 게 아니고 이 AI 사이클이 어쨌든 쭉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클도 사이클인데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뭐 시장에서도 최근에 마이클 보리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GPU가 수명이 3년이냐 6년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가장 길게 잡아볼게요. 6년 뒤면 지금 있는 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어차피. 네. 그럼 그 돈은 또 적은 돈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끝없는 투자. 예, 끝없는 투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H백, 뭐 호퍼,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최고라고 막. 일론 머스크도 우리는 뭐 H백을 뭐 몇몇 장 갖고 있다 막 자랑하고. 예, 근데 이제 블랙웰 나오니까 그 구형이고. 그거 이제 중국에게도 수출할 수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블랙웰 26만 장 확보했다고 하는데 루빈 나오면 또 완전 이것도 이제 구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럼 이게 감당 못할 거냐 그렇지는 않는 게요. 항상 세상이 발전을 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한 30년 전부터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원유가 곧 없어진다. 많이 써서. 네, 근데 고갈된다고. 여전히 있죠. 네. 왜냐하면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오존충 끌린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네. 그럼 이제 AI 같은 경우도 결국엔 기술의 발전이 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성능 개선 쪽만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또 현재 칩을 더 오래 쓰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같이 발전한다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그 사람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 우려가 없지 않을 텐데 그 우려만큼이나 빅테크 애들은 나중에 그 돈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머리가 까매지지 않습니까? 내가 6년마다 이 칩을 또 다 갈아엎고 이 돈을 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럼 그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효율화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전도 옛날에 에어컨 쓸 때 전기 먹는 하마였다가 요즘은 굉장히 전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어떤 기술적인 해자를 관련된 변화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예전에 2차 전지 볼 때도 결국은 전고체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쪽도 여러 가지 갈래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이 되는지, 또 반면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을 좀 덜 쓰는 방법으로 또는 칩을 더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지 많은 연구들이 되겠죠. 뭐 학습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기술력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나왔었을 때는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 또 성능은 좋아지는 거니까 지속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비용도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면 우리한테 AI를 이젠 공짜로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돈 내. 그리고 돈도 많이 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유튜브를 원활하게 올라면 돈 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수익화가 될 거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분명한 게 투자한 사람들은요. 투자했을 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독점이에요. 독점되면 다 돈 받아요. 그렇죠. 이게 차라리 꽤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 내가 좀 더 싸게 해줄게 되는데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올려도 소비자들은 아유 뭐 할 수 없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쿠팡이 갑자기 생각나요. 쿠팡만 그런 게 아니라 항공사도 그렇죠. 팔쿠팡이 안 되는. 우리나라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하고 합병되고 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많이 떨어졌을걸요?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갈 때. 비행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타시는 입장에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타는 입장에서 실제 그랬죠. 예. 거의 뭐 고속버스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시죠. 더 많이 타죠. 실제로도. 예. 지겹습니다, 이제. 아, 좋습니다. 그 대표님이 보실 때 그러면 뭐 다양한 이제 쪽 사이드 이제 섹터로 확장의 AI가 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좀 여기는 그래도 내년에는 좀 주도 약간 좀 유익 있게 봐야겠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현재는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들이 역시 전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시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거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근데 현재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당연히 지금 AI를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 뒤에까지 가겠어요? 아니겠죠. 다만 뭔가 이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논의와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결국은 시장이 앞으로도 AI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감을 갖는다라면 그 다음은 제가 볼 때는 전력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관련주들 요즘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할게요. 조방원이라든지 전력 관련주들이 요즘 조금 이제 잊혀지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조정폭이 또 크기도 해요. 조방원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만 쉬는 게 별다르지 아니군요. 않습니다. 네, 예. 저만 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반도체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지수 자체가 쉬어가고 모든 업종이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쉬어간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쉬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어떤 특정 섹터에 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달라졌거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 오늘도 외국인 1조 팔았잖아요. 예. 그렇죠? 1조 중에서는 참 다양한 업종을 팔았죠. 물론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긴 했습니다.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팔고 그랬지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중간선거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네. 그럼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반도체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자립을 하고 있지만 현재 AI에 쓰는 반도체를 자립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 그 관계로 인해서 요즘 뭐 H100인가 그 엔비디아 칩을 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도 지금보다 더 고성능 반도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내년만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내년만 놓고 보면 길게 보면 당연히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추격되면 미중 갈등이 더 있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경쟁을 통해서. 예.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4천이 깨져서 3,999로 마감이 됐고 2.24%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2.4%나 밀렸어요. 코스닥 활성화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며칠은 더 잘 오르는 날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코스닥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자체보다도 저는 항상 그 안에 있는 기업을 봅니다. 뭐 코스닥이라고 더 좋고 뭐 코스피라고 더 나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보면 대형 중심으로 그동안 좋았던 게 아무래도 AI라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를 비롯한 중소형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AI라는 게 좀 확장되면서 관련해서 좀 그 중소형주들도 좀 온기가 가는 모습인데 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업별로 편차가 되게 클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과 관련된 활성화 정책, 벤처와 관련된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결국 벤처도 활성화되려면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될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 99년에도 네. 닷컴 뽑을 때도 코스닥 되게 좋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좋았었을 때 꽤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장이 되게 뜨거워지면은요, 여기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모여요. 기술은 그렇게 발전을 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 하나를 만났지만 이 친구는 엔지니어인데 이쪽 관련해서 항상 제가 물어봐요. 야, 이런 게 가능해? 그랬더니 맨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다 가능하지. 근데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전부 의대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인재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전부 다 목숨 걸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왜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되게 필요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심이 있고 이쪽이 좋아지고 그래서 좀 더 뜨거워지면 거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좋아지면 또 여기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그 젊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 먹기가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 선순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잘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애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라는 기업도 있고 네. 최근에 갖고 한 원엑스라는 기업들도 있고 다 보면 비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전 세계 1위의 어떤 그 AI 기업들은 오픈 AI인데 역시 비상장이잖아요. 네. 또 우주 관련 기업 중에서 세계 1위가 스페이스X인데 비상장이잖아요. 미국은 의외로요, 이 비상장이나 벤처가 되게 건강을 하고 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숨 걸고 기술 발전을 하면서 국가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그건 어느 나라든 비슷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같지만 이게 이미 조직화되고 기업이 커지면은요, 혁신이라는 게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조직은 안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모든 혁신은 벤처가 해줘. 왜? 이 친구들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는 우주 관련 기업이잖아요. 우주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돼야 내가 파산하지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전투력은 일반 기업은 어떤 경우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대기업들에는 임원분들이나 부장급들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네.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모든 걸고 한번 해봐. 쉽지 않은데 걔들은 걸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벤처나 이런 분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그 차원에서 벤처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벤처와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코스닥 시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는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도 활발해지는 게 내년 내후년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O 시장도 네. 다시. 정부가 또 이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이제 코스닥을 이제 유가증권이랑 분리하려는 이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어쨌든 또 하나의 뭐 여러 가지 노력들 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예. 저는 그거 되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야식 잡서를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릴게요. 이거 환율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은? 뭐 뜨거운 감자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이제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내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이 불리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긴 그림에서 놓고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신 분은 이제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원인 다 언론에서도 알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게 바뀔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 보고 미국 가지 말고 한국에 투자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냉정하게 한국에 투자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 유리한가요? 역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너무 제가 볼 땐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미국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역질문을 드리면 되는 거죠. 왜 미국에 투자하니?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는 걸 주면 되겠죠. 그죠? 국민연금한테도 미국에 투자하는데 화냈지 한 해 만에 이럴 게 아니라 한국이 더 매력적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많은 서민분들이 계실 거고 이 서민분들 입장에서 이제는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뭔가 내가 정상적으로 집을 사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시장에 네.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라는 걸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에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현명하면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또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뭔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억지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저기가 더 유리하다고 나가는 거고 나는 저기서 공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하다고 나가는 거라면 그걸 바꿔주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가 아니라 이걸 운용하시는 많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또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지 뭐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면 좀 쉽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답이 뻔합니다. 뻔한데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는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맞아요. 거고 그 물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거시적으로 또 네. 바꿔나가야 하는 환경을 바꿔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또 우리나라 결국은 그 국민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가 그쪽으로 잘 나갔나요? 안 나갔잖아요. 예. 우리도 괜찮았으니까 안 나갔던 거죠.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하신 투자 분들이에요. 판단을 또 스마트하게 예. 하시는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또 원화의 약세로 진짜 교육 비결이 수준이 되고 높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위기가 있을 땐 되게 단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서로 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위기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잘 뭉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극복도 하고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인 거니까. 예. 오늘 우리 방청 오신 분들 이선엽 대표님의 주도 조막하세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방청 오실 수 있는 그 기회도 드리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26년도가 멀지 않았는데 한국과 미국과 중국 시장을 3개 시장을 보신다면 대표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시장은 어디 시장이신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보면 저는 한국과 3개국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내를 꽤 유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왜냐면 이제 미국이 내년에 그랬을 경우 좋아질 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은근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은 되게 좋긴 한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드웨어 쪽에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업별로는 여전히 정말 세계 1인데 살만하다, 좀 믿고 살만한 건 미국이 여전히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도 거기선 꽤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중국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전선왕이 이제 금년 CES에 나와서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를 네. 부르짖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피크론이 나오는 게 이제 AI 투자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피지컬 AI가 진짜 잘 돼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러면 26년도, 27년도까지는 AI 쪽에서 반도체를 많이 좀 해주고 28년도, 29년도, 30년도 피지컬 AI 쪽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면 반도체 피크는 아주 메가 사이클로 쭉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게요. 실제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SK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많은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주문한가 했더니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기업단에서 반도체 주문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기업에서 AI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준비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다양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 중심을 벗어나서 더 많은 기업들, 여기 빅테크도 더 투자도 많이 기업들도 투자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다 보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도 되다 보니까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만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하잖아요.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수요일 텐데 야 이걸 보고 내가 무작정 투자를 했는데 실제 아니어 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팔짱 또 끼고 그래 알겠는데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꼬집어 봐야 되겠죠. 그게 내년에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꼬집어 보고 진짜라고 보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한번 만나시면 좀 꼬집어 드리세요. 대표님께서 올해 조선 방산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 개인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보면은 조선이랑 방산이 뭐 이렇게 올 상반기만 같지 않거든요. 그게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지만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방산도 결국은 정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전체 시장이 다 흔들리는 거 뭐 조방원을 떠나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사실 이게 많이 안 올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방산도 많이 오른 기업들은 정말 곱하기 20이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안 흔들린다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올라올 때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밑에서부터 정말 끊임없이 천문학적으로 올라올 때는 관심이 없으시다가 꼭 많이 오르면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때부터는 분명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 맞아요. 혹시 좋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뭐 이제는 빅사이클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방산이나 이런 건 밸류에이션을 먹일 수가 없는 게 그러다 전쟁 나면이야 또. 그렇죠? 이것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방산이 뭐 별겁니까? 전쟁 나면 되게 좋아지는 거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면은 밸류가 멀어지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건 확실한 거고 러우 전쟁이 끝나는데 끝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다른 나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거라고 보면 결국은 정치 변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 변수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른 투자도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투자를 해보면 모든 업종들 중에서 두 업종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는 제약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는 정말 끊임없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실제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난 분들 보면 그 인내와 고통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은 모든 정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밀떡이라고 해서 무기 전문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무기가 좋고 뭐가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국제 관계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외교까지 통달을 해야 사실은 방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용이한 건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쉬운 투자냐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또 방산하고 다른 것들과 다른 게 다른 업종 이거 오르면 이거 오르는데 방산은 또 달라요. 어떤 대륙에서 어떤 국가가 그죠?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기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틀려요. 남미냐, 또 우리가 알고 동남아냐, 유럽이냐, 유럽에서도 북이냐, 남이냐 이거에 따라서 특이한 무기들이 되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거 말고도 최근에 또 무기 체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드론이나 이런 거 나오면 또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무기들에 대한 수요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지 아닌 건지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다 녹여야 되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우리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 요즘 나와서 뭐 제가 볼 땐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자료도 보고 참고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녹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애널리스트가 그걸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추정이 안 돼요. 그런 건 아직 컨센서스 그 안에 숫자로 할 수가 없죠. 녹여질 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가 또 몇 군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처음에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업계에서 방산을 최초로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일 먼저 봤던 게 폴란드의 그 절박함을 봤던 거거든요. 남들은 뭐 이게 뭐 미국, 폴란드란 나라가 유럽에 있으니 유럽과의 관계를 해서 유럽 걸 쓸 거다. 우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했지만 제가 보는 폴란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내가 러시아한테 침략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컸던 나라고 그래서 어디서든 내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기를 당장 좀 받을 수 있는 국가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거고 그게 한국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본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안 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 중에서 그걸 안 봤었으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방산 얘기를 했었을 때 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오히려 경계감을 했었죠.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되느냐라고 했지만 그건 그렇게 보면 실패를 해요. 반드시 방산이라는 거는 각 국가 간의 어떤 무기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들이 그걸 선택했었을 때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박함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까지 따질 줄 알아야 방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국가별로 또 대륙별로 어떤 무기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방산이 좋아도 특정 무기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륙에서는 필요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산 다 가는데 이 겹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선엽 장군님이 있는 겁니다. 가서 도움 많이 참 받습니다.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덕분에 저희가 이선엽 장군님 덕분에 또 쉽게 좀 가는 것도 있고요. 예. 항상 강의 잘 듣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대장주를 누가 뭐라 해도 엔비디아라고 하고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계속 잘 가주니까 엔비디아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것만 보면 됐는데 이번에 그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랑 구글 시총이 좀 좁혀지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도 나오고 아마 이제 시총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런 의문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둘 다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건지 같이 대표님 놓고 봐야죠. 생각이. 둘이 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투자의 영역인 거고 하나는 그걸로 돈을 버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돈을 버는 영역으로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서로 보완의 관계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얘가 시총 1등이냐 2등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시총 1등 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은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돈 버는 거에 대한 고민도 돼야 되는 건데 실제 돈 버는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투자 애들보다는 돈 버는 게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 투자가 지속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손바뀜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도 AI에서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뭘로 돈 벌 거냐잖아요. 계속 그걸 보기 시작한다라면 바뀌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시장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도 좋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돈 버는 쪽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 예. 멋있습니다. 관심법으로 봐야죠. 이렇게 하나 가리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12월 21일에 진행될 주도주 오마카세 2025년 12월에 진행되는 4회차 마지막 예. 강의입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아마 또 후회하실 텐데. 네. 많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 생각했던 거니까 네. 저는 뭐 따로 공부 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계속 평생 고민을 하는 거지. 뭐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있으면서 어떤 기업을 나중에 미래가 될 건데 고민해보면 그게 뭐 항상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12월 21일에 또 많은 분들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월간 이선엽 25년 12월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